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이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이승환 교수. 시장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내가 없다고 해서 주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안 계시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형님 말을 듣고 형님 말을 듣지를 못해갖고 불안해서 그런가 열심히 팔더라고요. 거기다가 테러까지 난리 나고 말이에요. 지금 이것들이요. 근데 안경은 또 어디다 갖다 버리셨어요? 안경은 집에 있습니다. 집에? 네. 근데 요즘 인상이 편해졌나 봐. 그렇게 얼굴에 살이 쪘어요? 얼굴에 살이 찐 거는 부어서. 스트레스로? 음주감으로? 아니, 음주는 안 했는데 음주감은 아닌데 스트레스로.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시장이 어찌 보면 상당히 좋지 않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1950포인트도 또 위태로운 지경. 네. 제가 있을 때가 마지막 방송 때 2030 정도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훌러덩 내렸는데 몇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유럽에서 파리에서 발생한 그 사고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파리에서 그 테러가 나왔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장 막판에 좀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 시간으로 해서 12시 넘어서부터 시장이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쪽이 전해지면서 좀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오후장 무렵에 이제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 막판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오는 얘기는 이제 또 그 시간 외에서 또 하락은 나오고 있는데 그 하락폭에 대한 쪽은 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리 테러에 대한 이제 영향력에 대한 쪽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과거에도 이제 9.11 테러를 제외한다면 본토에서 테러가 터지지 않는 이상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테러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쪽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쪽을 든다라면은 추가적인 테러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그 교역량에 대한 이제 관광객에 대한 감소, 그다음에 교역량에 대한 감소, 이로 인한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그리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로 인한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 물량에 대한 감소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어쨌든간에 22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을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이제 국내외 시장에 대한 영향 전망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그것부터 봐야죠 오늘. 미국하고 파리하고 이제 그 증시 시간에 대한 쪽 6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발생 시간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9시 50분입니다. 9시 50분이게 되면은 미국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6시간 더 이제 저거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저녁 그 미국 시간 같은 경우도 6시간을 빼면 되죠. 9시 50분에서 3시 한 50분? 거의 이제 그 막판. 그때 이제 좀 전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 시내 이제 곳곳에서 지금 보게 되면 사망자가 130명 가까이, 그리고 부상자가 352명, 중상이 99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그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고, 추가적인 그런 그 IS에 대한 폭격에 대한 쪽이 미국, 그 다음에 뭐 그 캐나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서의 테러가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인 테러죠. 뭐 지금 콘서트홀, 축구장, 그 다음에 뭐 식당, 그다음 비샤지고 뭐 이렇게 쭉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뭐 마지막 공격 목표는 에펠탑이었다. 에펠탑에 대한 쪽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 아무래도 시각적인 상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영화나 같네. 영화같이 나쁜 놈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어떤 그 테러가 발생을 했을 때 9.11 테러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자 3,000명,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 3,000명.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이었고요. 스페인 마드리드 테러 때도 시장에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1,400명이 그때 죽거나 다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09년 러시아 테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력이 별로 없었고 지금 보게 되면 미국 보스턴에서 이제 그 마라톤 대회 때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크지 않은 영향력에 대한 쪽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도 뭐 이렇게 그 영향력에 대한 쪽은 안 클 거다라는 형태에 대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위축에 대한 쪽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아. 앞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출장단이었잖아요. 출장 간 휴가죠, 사실 보면. 근데 제가 보면 딱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오타와에 있었어요. 오타와가 이제 미국 동부거든요. 거기 있었는데 한 4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에서 긴급 뉴스 막 브레이킹 뉴스가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제가 다 어떻게 다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뭐 몇십 명 죽었다를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잇따라서 소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바깥의 뉴스잖아요. 그런 것들 테러가. 네네. 우리나라는 나름 테러 안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이제 오늘 반영된단 말이죠. 오늘 오후부터 해갖고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밤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주식을 차마 살려는 사람 있잖아요. 주식 네. 떨어지면 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건 외국인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이 떨어지니까 네. 살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는 혼자 사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사후에라도 보고를 하잖아요. 네. 너 왜 사니? 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왜 사니? 예. 팔라는 것도 너 왜 팔어? 이거 별거 아니. 이런 거에 귀찮으니까 이런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오늘은 좀 그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내일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약간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한 30분 전에,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에도 CNN 보고 왔는데요. 뭐 엄청 뉴스는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으나 지금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 보면 한 달 전에 10월 며칠이었어요. 그때 터키에서 네. 자살 테러해갖고 100몇십 명 죽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러시아 비행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또 200~300명 죽었잖아요. 이번에도 180명, 190명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지금 터키 가 계시죠. 네. G20 회담하고요. 네. 또 옮겨갖고 APEC 회담하죠.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인가에 또 그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다자간 회담이 막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지금 파리에서 사고 났는데 일부에서는 뭐 미확인으로 루머로 뭐 로마도 지금 타겟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위축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911은 911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위축 상황이다. 심리적으로. 그 정도 이해하시면 오늘 외국인의 뭐나 기관의 어떤 매매 방향성 이 정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 지나고 나면 아닐 수도 있으나 일단 그 상황에 들어가면 일단은 특히 지금은 불안불안하죠. 미국이 온전히 반영되고 유럽이 오늘부터 반영될 테니까요.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지금 시장 상황 한 1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열한 10분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죠. 네,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 거래소 코스닥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 매도에 대한 쪽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친다라면은 그렇게 매도세에 대한 쪽이 크지 않다. 다만 네. 이제 시장에서 매도를 만드는 건 투신, 연기금에 의한 매도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사모펀드에 네네. 대한 매도가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뭐 순손실 평가에서 6조가 나왔다. 네네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과연 이제 그 대우조선에 대한 쪽에 대한 가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퀘스천이 던질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유주들이 일단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SK이노베이션, 네. SO일 반등에 대한 부분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면세점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네.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급락이 나왔다가 네. 그 부분을 다 회복을 하고서 이제 플러스 2.5%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한 쪽이 좀 그나마 좀 네. 강한 형태에 네.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을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 플러스, 네. 그다음에 SK케미컬, 그다음에 코롱, 예. 네, 코롱 생명과학 이게 네. 이제 좀 그 플러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쪽들이 플러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연기금에서 이제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식음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여전히 좀 플러스에 대한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뭐 농심이 오늘 7% 올라가고 있고요. 네. 하나케미칼에 대한 쪽도 또 오늘 플러스가 나고 있거든요. 하나케미칼에 대한 쪽이 9% 가까이 플러스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쪽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케미칼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좀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뉴스에 대한 쪽이 아닌가. 태양광 시황에 대한 쪽이 돌아간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그 내용의 실적이 아니었나 네. 보여집니다. 네,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고 또 우리 초대 손님 모시고 얘기하고 나서 나머지 이슈, 뭐 면세점 관련 이슈는 잠시 후에 해도 네, 되니까요. 네. 오늘 일단 윗꼬리 많이 달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잠시 후에 이슈 저희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앞서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는 거가 또 와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2학년 저기 교수님이 신세계 얘기했잖아요. 네, 신세계에서 네. 그 맞추셨다 그러는데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맞춘 적이 없고요. 네네. 맞춘 적이 없고요. 그 롯데가 이렇게 하나를 뺏길 그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저 한 서너 달 전에는 완전 없다 그랬죠. 네. 그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형제들이 싸우고 특히 한 달 전인가 또 형이 또 뭐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번 사태는 주시랑 약간 떠나서 롯데에 대한 얘기는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이 표현됐다. 예? 그런 식으로 딱 보고 있어요. 여론의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거를 뭐 제 개인적인 생각, 네네. 이게 뭐 아무런 그 펀더멘탈도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요번에 특히 이제 신세계 두산을 보면 두산이 이제 워낙 어려웠었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 일단 창출. 네. 그리고 두산그룹은 박용만 회장이 입지를 회복했다. 입지를 완전히 보여줬다. 그게 뭐 최고의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두산그룹 자체. 근데 두산그룹이 얼마나 두타에 통해서 그걸 돈을 벌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매출이 3천억이 나올지 4천억이 나올지. 근데 다만 우리는 아시잖아요. 동대문이란 데가 워낙 중국 사람들이 그게 많아요. 동대문을 벨트에 그 있죠. 예전에 보면 러브호텔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통으로 바꿔갖고 그 비즈니스 호텔 거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동대문에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옆에 수많은 중소 조그만 의류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랑 약간의 분위기랑 면세점이랑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거는 분명히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신세계 그룹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신세계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세계 DF란 걸 이번에 만들었어요. 네. 지난번에도 만들었거든요. 신세계 듀티 프리 만들어서. 네, 신세계 DF가 뭐냐면 신세계가 100%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세계가 100% 그래서 만든 회사고 신세계 DF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탈락했고 이번에 붙은 거거든요. 네. 그럼 기존의 그런 면세점 또 누가 하고 있냐? 이마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마트 쪽에서의 신세계 그 부산에 있는 면세점, 부산의 면세점이나 공항에 있는 조그만 면세점들 있잖아요. 신세계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쪽으로 넘기지 않겠느냐. 그런 게 있어서 이마트도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마트가 실적이 불안한 게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불안했기 때문에 일부의 증권사에서 이마트가 좋아질 수 있다. 만약 그걸 뛰어넘기면 그게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있죠. 네네. 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흥미로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한 거는 수많은 브랜드의 머천다이징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교수한테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신세계 네. 인터내셔널에서 주가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 수많은 머천다이징 일을 하면 계속한 제 말씀은 전제하면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요. 네. 이걸 해갖고 재벌이기 때문에 야 너 하던 거를 뺏어와서 얘네 직접 할 수 있어.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백화점이라는 거에 시너지를 하려면 한 군데서 다 수입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요번에 최대 호재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근데 네. 논리적인 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제 느낌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고 있고요. 신세계 백화점, 그러니까 이름은 신세계는 혹시 제가 말하고 혹시 그냥 땅콩이라도 사 먹으려고 심심해서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저한테 고마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땡큐 매도해서 그냥 용돈 쓰시라. 그게 전 정답입니다. 저라면 하나를 건너라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들어가서 SK 쪽은요. SK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리고 규모가 그 작죠. 위치가 저 구석에 있단 말이죠. 그 워커리 있잖아요. 워커리인데 그 규모도 작아요. 물론 이번에 더 늘린다고 했는데 예전엔 정말 1층 조그만 거였고 그 밑에 작년에 그 지하까지 더 넓혀놨는데. 아니 늘린다고 공사까지 들어갔는데. 네, 그렇게 해서 1,000억을 썼는데 사실 보면 롯데 잠실월드는 3,000억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뭐 롯데나 SK나 1,000억은 껌이죠, 솔직히. 아니 근데 그래도 네. 그렇지 롯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봤지만 네, 네. 설마 그러겠어라는 네, 생각을 네, 했고 네. SK는 정말 이거 뺏길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하는데 그래서 SK는 그래서 했는데 2,500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거기가요. 네. 근데 보면 2,500억 매출의 규모를 우리가 2,500억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2,747억 작년에. 네, 예. 2,700억인데 그게 동아면세보다 작아요. 동아면세점이 2,926억. 동아면세점 어디냐면 광화문에 있잖아요. 네. 광화문에 KT 있고 대각선에 있고요. 네. 지금 호텔 생각 건너편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동아면세점 호텔신라가 지분이 들어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건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여하튼 거기다도 작아요. 그래서 신세계 그 SK는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했다시피, 그게 뭐 치사하게 건물 그 두 개냐. 그래갖고 그 예전에 구 호텔 있죠. W 말고 예전 호텔 전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농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안 한 거는 좀 SK 입장에서 뭐 악재죠. SK 네트워크는 악재나. 제가 보기에 그 SK 입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즈니스였다. 예, 격이 안 맞았다라는 걸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악재는 악재인데 그것 때문에 악재일까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떨어지는 건 맞는 게 있고요. 의외로 전 개인적으로 이건 욕 먹을지 모르겠으나 가보셨어요? 워커힐 면세점? 가봤죠. 워커힐 면세점에 입구를 마주 보이고 있는 데가 누군지 아세요? 카지노.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네, 근데 거기 이거는 파라다이스 그 뭐 악영향 있겠어요? 없죠. 없으나 사람들이 이런 거거든요. 간 김에 와이프는 면세점 간 거, 남편은 여기 가고 아니 반대로 가는 거 있단 말이죠. 카지노 가시는 분들은 절대 면세점 안 갑니다. 그건 자기가 또 몰라서 그래. 카지노 가려면은 면세점을 첫날 가갖고 물건을 산 다음에 카지노에 가야지. 카지노 갔다가 면세점 못 가. 아니 뭐 그렇죠. 말은 있는데 제 경우를 보면 와이프가 면세점 갈 때 저는 카지노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게 왜냐면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디나 남자들은 멍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하고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다. 주가는 뭐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겠으나 그 위치가 딱 마주보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워커힐 면세점이면 2층으로 입구에 들어가면 1층이고 아래로면 지하인데요. 근데 지하랑 마주줘요. 입구가 아래층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웃고 나오는 얘기지만 웃는 얘기지만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세점 규모를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보게 되면 SK 워커힐은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동아보다 작고 동아보다 작아요. 호텔 신라가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도 놓고 보게 되면 이 글로벌 규모를 놓고 보게 되면은 롯데면세점 규모가 꽤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렸다라는 거죠. 절반을 날렸다라는 거니까 참 롯데로서는 뼈 아픈 타격이 될 거고 재밌는 거는 지금 호텔 신라가 오늘 호텔 신라도 그럼 어렵지 않겠니라면서 빠지는데 이게 정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이게 오해 소름이 많은데요. 전 그래요. 이건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9월부터 얘기하고 10월달에 얘기할 때부터 롯데가 빠지면 호텔시는 호재라고 봤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호텔시는 바로 1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1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1위가 안 되는데 내년도에 올해 말에 개장하는 저거 있죠. 용산 매장이 매출 1조가 나오면 롯데를 이겨요. 그래서 1조가 안 나면 지금 워낙 그 소공동 롯데가 크기 때문에 1등을 못 하는데 1등에 대할 가능성이 크죠. 두 개를 합치면은요. 근데 지금 오늘 빠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호텔 신라의 영향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자는 오늘 레포트를 냈고요. 호재라는 얘기했고 어떤 애들은 이거잖아요. 롯데 호텔이 뺏겼을 정도면 5년 후에 3년 후에 지금에 있는 장충동에 있는 호텔 롯데 것도 뺏길 수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청자분들의 판단이죠. 그것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뺏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재 그런 구도에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면세점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신세계가 커지니까 신세계가 커질 수 있으니 일정 포트폴리오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면세점이 여태까지 호텔 신라밖에 없었는데 신세계 생기니까 여기서 한 30% 빼갖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말이 돼요. 그죠? 근데 5년 후에 3년 후에 지금 기존 거 지금 장충동 있는 거에 뺏길 수도 있다. 왜? 롯데가 뺏기는 거 보니까 호텔 신라도 별거니 뺏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빠진다. 그런 논리 쓰고 있잖아요. 오늘 레포트가. 그거는 저는 인정하기 힘들다. 단연간 제가 면세점 업계에 대한 제가 레포트를 많이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봐요, 자기는?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호텔 신라까지 이렇게 뺏긴다? 그러면 매년 5년마다 그러면 설비 투자하는 애들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조금 5년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번에 롯데는 이제 시범 케이스, 그리고 SK는 그동안에 규모를 늘리지 않았는데 그 SK한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두산이나 신세계 쪽으로 가는 게 새로운 왜냐 어쨌든 상권이 그쪽에는 워커힐밖에 없고 그 동대문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상권 자체가 많이 다 같이 부밍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명분이 있다라는 우리도 가봤잖아요, 거기요. 명분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호텔 신라 그 장충동을 뺏어서 준다? 딴 데다가? 그 명분에 대한 쪽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거기 하나 더 있는 거 이거죠. 요번에 보면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거가 저거잖아요.
그 면세점에 특허권을 올리고 네. 그죠? 특허 올린다는 거는 뭐냐면 돈을 더 상생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SK나 그 두산에 얘기한 거가 신세계도 얘기한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다는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전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은 3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것 때문에 호텔신라가 원래 12, 3만 원대에서 11만 원 수준까지 한 25% 조정받은 건 그 요인 때문에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야당에서 저거 발의했잖아요. 특허료 인상. 특허료 뭐 10배도 아니고 100배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보셨죠? 왜냐하면 지금 특허 수수료가 지금 보게 되면은 특허 수수료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면 호텔신라가 13억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화면 약간 SK가 1억 내고 있었어요. SK가 1억 내갖고 지금 그 다음에 호텔 롯데가 21억이니까 이 특허료를 한 10배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부담스러운 수준에 대한 10배가 아니라 100배 올리겠다고 100배까지는 좀 심하고 새정치? 그쪽에서도 국회의원 한 명 냈잖아요. 특허료가 뭐 한 번 내고 마는 거면은 가능한데 네. 만약에 특허료를 갖다가 뭐 한 번 내는 매년 낸다라면 그건 좀 부담스러운 거고. 매년 내는 거죠. 매출 대비 내는 거죠. 그렇죠. 매년 내는 거라면은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10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100배 되면 문제죠. 100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찌됐건 분위기가 따면서 내리면서 그래서 12~3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때문에 오늘 더 빠지는 건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동? 왜냐면 신세계 나중에 갈 거 아닙니까 지금요. 면세점 호텔신라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옮기는 그 정도 외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뭐 외국인들 팔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덜 된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덜 된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증권사 센터장들이 갑자기 또 주가 밀리니까 보수적 대응을 늘리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황 얘기 한번 해보죠. 시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그 내년도 이제 증시 전망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보수적이다라는 얘기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12월 달까지 조정이다. 증권사 센터장들 이제 긴급 진단, 머니투데이에서 한 걸 보게 되면 12월까지 조정 국면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사실 올해는 그냥 여기서 심하게 하고 마무리 짓고 내년을 좀 노리고 12월 달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증권사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장중에 지금 보게 되면 1950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유가도 또 급락을 했죠. 유가도 이제 $40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소한 지난 저점 깨진 거죠, 유가가. 네. 3분기 어닝 시즌이 저점까지는 안 깨졌고요. 안 깨졌나? 네, 저점은 38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 부진한 3분기 어닝 시즌. 그러니까 3분기가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가장 실적이 좋아야 되는 구간인데 3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면 4분기는 늘 뭐 마무리 짓고 재고 떨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실적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4분기가 좋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FOMC가 이제 단기적인 변곡점이 될 거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된다라면은 그 금리에 대한 인상이 나타나게 되면 투자 심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도 부족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배당 매력이 부각되면서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중순쯤에 대한 쪽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저점이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후에는 오히려 주식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워지지만 지금 그 시중금리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좀 무슨 이 얘기가 뭐냐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없었을 때는 주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제대로 된 실적,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업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90조 원, 내년에는 10%가량 증가한 100조 원 가량에 대한 쪽으로 될 거다. 그래서 주식은 현재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쪽이 해소되는 한 12월 말 정도가 적정한 투자 타이밍에 대한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 네. 주식시장도 빠지니까. 제 이름이 어렵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제 이름을 받아 쓴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성훈 교수도 처음 만났을 때 제 이름 잘 못 썼죠? 못 썼을 거 같잖아요. 이제 이름을 알게 됐어, 사람들이. 네네. 사람들이 잘 알게 됐어. 어떻게요? 난 몰랐는데요. 10월 31일 날. 네. VOD가 아니라 다시 보기 이런 거 찾아보셔야 돼요. 다시 듣기. 10월 31일 날. 네? 토요일이었어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청취율이 뭔지 아세요, 라디오? 뭡니까? 아예 알 거 아니에요. 청취율이 2시 데이트? 2시 데이트가 아니고 그거 컬트쇼? 2시 컬트쇼에 내 이름이 나왔어. 왜요? 왜? 우리 딸이 외국에 있잖아요. 네. 우리 딸이 뭐 사연을 보냈는데 네. 그
자기 그 전화번호가 없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아빠 번호를 내 번호를 인증받았어. 그 내 이름을 쓴 거야 자기가 사연을. 네. 그랬는데 사연은 죽고 이름이 뜬 거야. 이학령이 뭡니까? 이학령이 정자는 뭐 김태균이 그런 친구도 있죠. 네. 이학령이 발음도입니다. 이학령, 김학령, 박학령, 최학령 이런 걸 1분 동안 내 이름만 계속했네. 그래갖고 10월 30일 날 한번 들어보셔갖고요. 네네. 10월 30일 날 한 6분, 7분 지나면 바로 나와. 네네. 아, 그래갖고 배꼽 잡았네. 네. 그래서 이학령, 박학령, 김학령 이름도 어렵네. 이학령. 그래서 뭐야? 들었어요 하는 분이 계신 건 또 뭐야? 안기봉김, 김민희 들었어요 하고요. 네네. 그래서 시험 30일이고요. 그 덕분에 혹시 오늘 또 시간 되시면 네. 2시 컬투쇼에 혹시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오늘 또 제가 방청석까지 들어가. 네네. 방청석에 또 뽑혔어요. 아, 뽑히셨습니까? 그래서 네. 2학년이 또 오늘 방청석에 출연한 방청석이라는 두 남자 쇼 경쟁 프로. 경쟁 프로. 웃깁니다. 자,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보자. 국민연금에 요즘 대형주 파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시장 네. 떨어지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쪽들을 샀냐, 그러니까 네. 이제 소비주,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샀나에 대한 쪽을 쭉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한 종목들 보게 되면 농심 이런 거 뜬금없이 강하거든요. 네. 뭐 전쟁 난다고 해서 강한지 라면 먹는지 뭐든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네. 3분기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늘린 쪽을 보게 되면은 네. 의류, 식품, 의류, 유통, 인테리어. 그러니까 소비주를 주로 이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건설, 대형주, 바이오주에 대한 비중은 축소를 했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쭉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이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150개 기업에 대한 이제 지분 변동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사조 오양, 그다음에 풀무원, 푸드웰, 동원산업, 롯데칠성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했고요. 코스맥스에 대한 비중도 역시 13%로 늘렸습니다. 네. 아모레 G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 장비 ISC, 텔레칩스 등에 대한 쪽도 신규로 이제 5% 매수에 대한 진입이 됐고, 하츠, NX, 한샘 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건자재라고 하는 쪽들 이쪽에 대한 비중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에 매수가 됐고 그 외에 이건산업, 삼화페인트, 벽산, 현대 리바트 네. 등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SK, 현대건설, 우리은행, 미래에셋, 현대미포, 대림산업, 두산인프라코어 등에 대한 쪽은 비중을 오히려 축소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주에서는 시젠에 대한 비중을 줄였고요. 시즌이요? 네. 네.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와 유한양행에 대한 쪽에 대한 비중을 또 줄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엔테주나 화장품주에게는 상반기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줄였고 나머지 지금 보게 되면 건설주나 이런 쪽들, 네. 조선, 건설, 증권 뭐 이런 쪽, 그다음 기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업황에 대한 쪽이 불투명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네. 비중에 대한 쪽을 좀 축소하는 쪽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중소형주로 투자 방향을 뭐 정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쪽 업황이 좋기 때문에 식음료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중국 모멘텀에 대한 쪽이 붙는다라면 네.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쪽이 이제 그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출장 갔다 와서 요번에 뭘 느꼈냐 얘기하시는데요. 네. 또 두 가지를 또 느꼈죠. 네. 그리고 내일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슈가 워낙 겹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인기 있는 거가 딱 두 가지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 있죠. 아이패드 프로. 네, 제가 두 군데나 매장 갔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많이 사는 걸 떠나서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가시는 날 발매하지 않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이패드 프로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쓸 일이 없죠. 제가 네. 외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보면 노트북, 그러니까 외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부에 막 나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고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애플 워치가 되고 밴드 타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 있죠. 네. 대학생들은 거의 다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밴드 시장,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 있죠. 네. 웨어러블 기기 시장. 그리고 역시 올해 이거 많이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연말 쇼핑 시장. 그리고 지난번에 또 보여줬잖아요. 바이두 광문제 날 뭐 네. 엄청난 매출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했던 아마존의 요번에 11월 27일 날인가요? 요번에 요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의 그런 쇼핑에 대한 기대감. 11월 네. 27일이네요. 네. 미국 시간으로 11월 27일 금요일 날 대한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어떤 리테일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크다는 거. 네. 그 정도를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내일 해드리겠고요. 1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